예, 이번 시간에는 위험의 분류부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분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우선 제일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에서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위험, 그리고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의 차이에 의한 위험, 대수의 법칙이 적용 가능한 위험, 확률 또는 표준편차와 같은 수단의 측정 가능. 그래서 확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측정 가능한 위험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위험들을 우리는 객관적 위험이라고 부르고요. 주관적 위험은 개인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위험이라든가 막연한 불안감, 걱정이나 해서 공포증, 그 다음에 객관적인 관찰, 통계, 평가 및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위험들, 일반적으로 보험의 담보 대상이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나누는 위험의 분류는 보험의 가능성이 있느냐, 보험의 가능성이 조금 어렵냐, 이런 형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위험은 보험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주관적 위험은 보험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예. 순수 위험은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잠시만요. 순수 위험은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손해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화재라든가 홍수라든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그 다음에 사망이나 상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인적 손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 가능한 그런 위험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 제어가 불가능한 위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수 위험이라고 하고요. 인적 위험이라든가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들 다 보험이 가능한 위험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와 이익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예를 들면 투자라든가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순수 위험은 화재가 나면 이익은 없고 손해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손해에만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수 위험이라고 하고, 투기 위험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위험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4 이상이 나오면 이득을 보고 3 이하가 나오면 손해를 본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주체가 손해가 나도 사회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투기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투기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특정 위험과 그 다음에 근원적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정 위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있는, 예를 들면 택시 기사, 택시 사고, 택시 기사분한테만 나오는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근원적 위험은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위험을 근원적 위험이라고 하고, 특정 위험은 특정 소수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특정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한되는 위험들, 그 다음에 위험의 결과가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위험, 주택 화재라든가 건물 폭발, 그 다음에 귀중품의 도난, 자동차 사고, 상해 질병 등이 본인 개인한테만 혹은 몇몇 소수에게만
이 소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근원적 위험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라든가 규모와 신도가 굉장히 높아서 일반 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나 기타 위험정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되는 위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불황,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전쟁, 홍수, 화산 폭발,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험으로 담보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정태적 위험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거 좀 잘렸네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험의 성격이나 발생 여부가 변하지 않는 위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동태적 위험. 그래서 정태적 위험은 동태적 위험보다는 보험 처리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는 정태적 위험은 보험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화재, 그 다음에 지진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들, 이걸 정태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시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들, 물가라든가 소비자의 기호, 커피를 주로 먹다가 홍차를 먹는 이런 것들, 수입과 지출, 기술 등의 변화들은 동태적 위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정태적 위험은 우리가 보험을 담보할 수 있지만 동태적 위험은 보험으로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분산 가능한 위험과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들, 분산을 통해 제거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고 분산을 통해서 제거될 수 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험의 위험의 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험이 가능한 위험과 보험이 불가능한 위험,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순수 위험 중에서 보험 인수가 가능한 위험이고, 보험이 불가능한 위험은 순수 위험 중 보험 인수가 불가능한 위험, 대부분 이제 투기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 위험 중에서도 범위가 너무 넓은 자연재해라든가 전쟁, 이런 것들은 보험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이 있는데, 재무적 위험은 우리가 어떤 사고의 결과로서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들,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것들은 보험에서 취급할 수 있겠지만, 비재무적, 예를 들면은 슬픔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재무적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보상을 할 수 없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위험과 누적 위험은 보험을 받고 있는 위험이 독립되어 있어서 다른 위험과 완전히 격리된 위험을 단일 위험이라고 하고, 누적 위험은 개별 위험이 지역적으로 밀집하여 하나의 사고로 동시에 손해를 입게 되는 위험, 지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보시면은 앞쪽에 있는 것들은 객관적 위험이라든가 순수 위험,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은 보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정태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보험이 보상할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험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이 가능한 위험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는 우선적으로 순수 위험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연성이 필수입니다. 우연한 사고를 우리는 보상을 하고, 고의가 들어가거나 투기가 들어가는 위험들은 보험에서는 보상할 수 없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의 손해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 정신적인 피해가 1억이 발생했다. 정신적 피해는 수치화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재산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동질의 위험 집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위험이어야 되고, 자신에게만, 일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주관적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순수 위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기적 위험이 아니고 보험을 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보전받고자 하는 순수 위험이어야 하고, 즉 손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보험으로 메꿀 수 있는 항목이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기적 위험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질성 및 다수성이 있어야 된다. 즉 위험을 나한테만 있는 위험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여러 명한테 발생할 수 있는, 즉 동질적인 위험이 많아 일정한 대수에 이르게 될 때, 즉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손실 예측 및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질성과 다수성이 있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여야 되고, 손실을 경제적인 가치로 측정 가능하여야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10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측정 가능하죠. 교통사고로 놀라서 일을 못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가치, 즉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금전적인 가치를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측정이 안 된다 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 손실 크기의 가능성,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는 크기의 위험해야 됩니다. 즉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거대 위험은 보험으로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보험이 10만 원이면 부담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억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상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한정적 손해, 손해의 원인과 시간, 장소 및 금액이 관하여 한정적이어야 한다. 이는 손해 사정과 정확한 손해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감정적인 가치는 주관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정리를 하면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순수 위험이어야 하고, 동질적인 다수의 위험 집단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이변적인 손실, 즉 자연재해라든가 전쟁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손실이 확정적이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손실 발생의 확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사고가 나서 확률적으로 10번 중에 한 번에 사고가 나는구나, 이런 확률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해야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발생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의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에 대한 확률 또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손해의 정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을 위험의 측정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측정의 목표는 위험을 객관화함으로써 위험의 관리 기법을 선택하는 등의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에는 수리 통계적 모형이 활용되는데, 리스크의 정의에 따라 손실의 확률, 기대값, 표준 편차 등을 기초로 하여서 리스크를 측정한다. 우리가 여기서
확률과 표준편차, 이 기대값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수학적인 부분은 문제에 나올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의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100%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손의 빈도와 심도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빈도와 빈도는 횟수의 개념이고요. 심도는 수량 어떤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손해가 났는데 얼마나 자주 나느냐와 얼마나 크게 나느냐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위험의 크기는 그 위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손해사고를 일으키는지, 즉 이게 빈도. 그래서 손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하는 손해의 빈도와 손해사고가 발생할 시 그 손해의 크기, 규모, 즉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느냐,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손해의 신도라고 합니다. 측정 요소 보면 손해의 빈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손해 발생이 가능한 횟수 또는 손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통계적 자료로 일정 구간의 사고 발생 확률을 도출하는 겁니다. 횟수의 개념이다. 심도는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의 규모 또는 크기, 통계적 자료로 일정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손실의 규모 또는 크기를 도출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분산은 빈도와 심도를 통해 통계적으로 도출하는,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 기대값, 표준편차 및 분산. 그래서 기대값은 우리가 횟수가 얼마나 많이 날 것이냐, 그리고 그 횟수에 따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고, 그래서 보험료 산출은 위험의 크기는 빈도와 심도를 곱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빈도가 0.1이다. 그리고 심도는 100이다. 그러면 이거는 총 10, 이게 원이라고 할게요. 10원, 0.1, 10%의 확률로 100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는 1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개인당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는 10원이 된다 라고. 그래서 이 위험의 크기가 즉 보험료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정 최대 손실과 최대 가능 손실이 있는데, 추정 최대 손실은 PML,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PML, 내가 실제 발생 가능한 수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규모, 즉 100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면 이게 홀라당 타버리면 100억의 손실이 있겠지만, 이 건물이 홀라당 탔는데 10시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소방차가 와서 불도 끄고 또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타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한 50%만 탄다라고 했을 때 최대 추정 손실은 50억이겠구나. 이게 추정 최대 손실입니다. 어떤 확률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뤄졌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대 가능 손실은 소방차도 안 오고 뭐가 문제가 커졌을 때, 즉 이 건물이 홀라당 다 타서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손해는 최대 가능 손실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가능한 최대 손실 규모인데 실질적으로는 최대 가능 손실보다는 추정 최대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추정 최대 손실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추정 최대 손실은 가능한 최대 손실, 추정 최대 손실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우리가 소방차도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뭐 실내에 소화기도 있고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담보 위험이 야기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추정액을 얘기한다. 한편 최대 가능 손실은 통상적인 조건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 야기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시 손해 범위를 한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집안 사항을 말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거주자의 소방 활동, 알아서 불을 끄겠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에 소방시설이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정 최대 손실, 그리고 추정 최대 손실 또는 최대 추정 손실 금액에 따라 보험 인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고 적절한 보험료 산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미평가보험, 재물보험은 일반적으로 미평가보험으로 운영되지만 최대 손실 최대 가능 손실로 할 경우에는 기평가보험이 됩니다. 다만 평가비용 자체가 고액이므로 평가비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고액인 보험에만 이용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다로 결정할 때 이용돼서 적절한 보험금액과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고요. 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 이런 것도 보험가액 산정에 이용이 되고, 그래서 PML 최대 추정 손실은 위험관리자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한 최대 손실, 이 위험관리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주관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수치고요. 표준 편차에 비례하여 위험 선호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또는 경감시설의 장치 및 기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집안사항이 다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PM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가능 손실은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최대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집안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객관적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수치,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고, 손해방지나 경감시설의 장치나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위험의 크기와 보험료의 관계는 측정된 위험의 크기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위험의 크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위험이 크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작으면 보험료가 떨어지는, 그래서 보험료를 거둬야 하고 위험단체를 유지할 수 있고 보험사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에 대한 전체 보험료,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개체수로 나누면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위험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비용, 위험의 비용, 이게 위험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비용입니다. 이거를 가입자 수로 나누면 비용을 1인당 내야 하는 보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위험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위험의 크기는 빈도와 신도를 곱해서 위험의 비용이 나오고 그게 바로 보험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제에도 뭐 가끔 나오는데, 0.1의 빈도로 100의 손해가 발생하고요. 0.2의 빈도로 50의 손해가 발생하고 0.5의 빈도로 30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를 다 0.1 곱하기 100 더하기 0.2
더하기 50 더하기 0.5 더하기 30 이렇게 해서 10 15 그래서 위험의 크기는 35다. 근데 7명이 가입을 한다. 5원씩 납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빈도 및 신도의 위험의 크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차 함수의 양의 곡선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예. 그리고 손실송쇄 기법 중 손실 예방, 손실 경감을 할 수 있다면 위험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래서 뭐 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소화기를 놓는다. 예, 그럼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손실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의 크기가 리스크와 비용이 줄어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로 인한 최소의 비용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것이 위험 관리가 필요한 이유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건 수학적인 부분인데 아주 어려운 뭐 수학은 아니고 산수에 가까운데 확률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분포는 이렇게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사고 발생 확률이고 예상 손해액 이렇게 했을 때 0.5의 확률로 손해는 0이다. 0.1의 확률로 1000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다 더해서 요게 비용 즉 기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전체 기대 손실이고 요거는 가입자별로 나눠서 1인당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평균은 통상 기대값이라고 하며 요게 이제 기대값이죠. 손해사정에서는 기대 손실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택화재 이게 이제 주택화재라고 보면 주택화재에 대해 손해가 예상되는 평균은 240이며 이 말은 보험자가 얻게 되는 위험보험료의 총합이 240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즉 보험자는 이만큼의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산은 각 측정값의 중심, 즉 평균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산이 0에 가까울수록 사고에 의한 발생 가능성의 손실은 평균에 가깝다는 것이고 분산이 클수록 손실의 범위가 평균에서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의 손실이 가깝다. 분산이 0에 가깝다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분산이 크다는 얘기. 그래서 이 평균이 오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말에 대한 부분은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읽어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위험과 보험의 관계, 위험의 결합. 동질한 위험의 보유자 간 손해 균등 부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암보험 동등하게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이 10씩 부담한다. 다 10씩 부담한다. 얘는 많이 부담하고 얘는 조금 부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상되는 총 비용에는 변화가 없지만 극단적인 손해 발생률은 감소한다. 즉 예를 들면 암이 10명 중에 1명이 걸린다라는 평균이 있다. 그리고 암은 총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인당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명이 가입하면 이 평균에 뭐 둘 중에 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1명이 걸려버리면 보험회사에서는 2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2명이 가입한 게 아니라 2만 명이 가입하면, 20만 명이 가입하면, 200만 명이 가입하면 이 평균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0만 원의 돈을 여러 명한테, 한 1000명한테 준다. 그래도 받는 보험료 대비 100만 원씩 받았을 때 충분히 평균치에 가깝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총 비용은 변화가 없고 극단적인 손해를 낮춘다. 이게 대수의 법칙과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유자 간 위험 비용이 평균에 근접하게 되고 1인당 위험 부담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 보험료의 결정 원리는 대수의 법칙, 관찰 대상의 수가 많아지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예상 확률에 근접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고 확률을 예측하기가 쉬워지고 1인당 보험료의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 원칙과 수지상 등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보험사가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험료로 1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지상 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이렇게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위험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효익이 동일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온다. 그래서 효익을 받아오고 금전을 제공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그리고 수지상 등의 원칙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위험 보험자에게 전가받은 보험료의 합이 지급되는 보험급의 합과 동일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험 전가,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은 자신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암에 걸릴 수 있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 위험의 전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의 관리는 다음 시간부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